KBS 라이프가 재난 안전 채널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재난과 안전, 건강과 안보 등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담아 모두가 안심하는 그날까지, 온 나라가 안녕할 때까지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프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프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재난안전 119 6월 7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KBS 기자 서지영입니다. 네, 어제는 현충일이었죠. 금요일인 오늘 연월차를 사용하신 분들은 4일간의 황금 연휴를 즐기고 계실 텐데요. 다만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비 예보가 있으니 야외 활동에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과 주말의 날씨, 먼저 KBS 기상캐스터의 날씨 예보 보시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 잠실대교 모습 보시면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일부 내륙 지역에 5mm 안팎의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서해안과 호남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내일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그치겠고, 일부 남부지방은 일요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8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어제는 서울의 낮 기온이 31.4도까지 올라서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가까이 올라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5도가 예상되고 대부분 지역 낮 기온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면서 낮 기온도 다시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인천 쪽에는 오는 9일까지 해양안전사고 위험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자세한 바다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오늘도 역시 평화로운 바다가 맞이하는 금요일입니다. 포항의 파고 0.3m, 속초에서는 0.4m 정도겠고요. 바람은 모슬포를 제외하고는 초속 4m를 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곳곳에 소나기 예보 있으니 해당 지역의 날씨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해운대입니다.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파고는 0.2m 정도로 고요하겠고요. 바람마저 적당해 해상 활동하기 편안하겠습니다. 모슬포 조일관측소입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해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최신 기상정보 계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은 흔들바람 정도 예상됩니다. 인천입니다. 흐린 하늘과 함께 해무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해왕은 안정적이지만 가시거리 확보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조석정보입니다. 안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9시 이전에 고조가 나타나겠고요. 오후 4시 10분경에는 568cm까지 다시 한번 물이 차오르겠습니다. 침수주의 지역 알아봅니다. 대조기에 접어들어 조차가 커지고 조류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마산에서는 오후 8시 27분부터, 성산포에서는 오후 10시 1분부터 침수가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류정보입니다. 영흥도 서측 보시면 오전 9시 이후 2번의 최강요속이 나타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경에는 1.6노트, 오후 8시 50분경에는 1.9노트의 세기를 보이겠고요. 조류의 방향은 각각 북북동쪽과 남남서쪽이 되겠습니다. 남해안 우악항 인근에 사설 항로 표지가 신설됐습니다.
표지명은 우악항 이안제 북단 등주와 우악항 북방파제 등주인데요. 우악항 이안제 북단 등주는 백원형 강관조, 우악항 북방파제 등주는 홍원형 강관조이며 두 개의 항로 표지 모두 광달거리는 7일입니다. 2024년 5월 14일에 신설됐으며 우악항 이안제 북단 등주는 신설된 파제제 끝에 설치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 KBS 재난감시 CCTV 영상으로 본 전국 방방곡곡의 상황도 살펴봅니다. 이 시각 주요 장소 몇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징검다리 휴일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어디를 갈까요? 자, 서울의 한 놀이공원입니다. 상당수 학교가 재량 휴일인 오늘 자녀들을 데리고 공원을 찾은 가족 단위의 나들객, 또 친구들끼리 방문해 놀이기구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먼 발치에서도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부산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오전보다 사람들이 좀 더 늘어서요. 지금은 도로 곳곳에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분수에서 물줄기가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 인상적인데요. 또 짜릿한 놀이기구를 즐기는 모습들도 즐거워 보입니다. 다음은 서울역 CCTV 영상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서울역 주변 혼잡한 상황입니다. 트렁크를 끌고 가는 여행객들도 간간히 보이고요. 고속도로 대신 열차를 택하는 이용객들을 위해 SR 측이 SRT 좌석 3,200여 석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도로 상황도 살펴볼 건데요.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나들이객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강 주변 강변북로를 보시면 양방향 정체의 흐름을 보였다가 지금은 조금 시원해진 모습입니다. 자세한 교통 상황은 잠시 뒤 도로공사 연결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남 공주로 가봅니다. 금강교 주변을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인데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산책로에는 인적이 거의 없고요. 새들만 한가롭게 간간히 날아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충남 공주는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고 자외선 지수는 높음 수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북 포항 살펴볼 건데요. 두호동 해안로입니다. 해안로 주변에 조성된 산책로에 주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조금 전 자전거를 타는 모습도 보였고 오전에는 태권도복을 입은 어린이들이 이 주변을 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 멀리 떠 있는 배들이 한가로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CCTV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 시각 전국의 실시간 고속도로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도로공사 연결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로 어제부터 쭉 쉬는 분들이 많은지 오늘은 평소 같은 시간대보다 지방 방향의 정체가 많고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이동량이 살펴지는데 특히 충청권의 정체가 크게 증가했고 아직은 수도권 빠져나가기도 힘겹겠습니다. 현재 상황 지도로 보다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해바다나 서해바다로 이어질 수 있는 60번 서울 양양선, 50번 영동선, 15번 서해안고속도로가 다른 노선보다 정체가 긴 편이고요. 남해안으로 이어지는 1번 경부선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교통량 덜한 편인데 다만 부산 쪽으로 오산 일대 막히는 이유는 사고 여파받기 때문입니다. 153번 평택 시흥고속도로도 시흥 쪽으로 송산마도 일대는 사고 여파로 인해서 속도 내기가 힘겹겠습니다. 반대로 15번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쪽으로 나들이 정체가 더디게 풀리고 있는데요. 아직은 순산터널 부근 속도 내기 힘겹겠고 이후로 8탄 분계점과 서평택 부근도 속도 내기 많이 버겁습니다. 60번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선동에서 남양주 요금소 부근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강원권에서 서울 쪽으로 서양양 일대가 막혔다 풀렸다 하는 이유는 터널 내부까지 이어진 작업 영향받기 때문입니다. 52번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는 초월터널 빠져나갈 때 잠시 속도 내기 힘겹겠고요. 마찬가지로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용인에서 양재터널 사이에
사이에 교통량 가장 많은 가운데 강릉 쪽으로 강원권, 속사 부근은 터널 내부 사고 여파받아서 속도 내기 힘겹습니다. 한편 인천 쪽으로도 반월터널 내부에서는 1, 2차로 막고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 한 대는 아직 도로에 남아있는데 현재 파손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소방차와 함께 구급대원까지 와 있으니까 조금 더 조심 운전해 주셔야겠고요. 같은 시각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천안 일대의 정체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5번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도 차량 터널 부근 7km 구간 힘겹습니다. 휴일을 맞아 나들이길 안전에 보다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충일이었던 어제 부평나들목 부근에서는 무려 7중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주시 태만이었습니다. 설레는 여행을 사고로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전방 주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업 구간 통과 시 감고속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금천구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와 의료진 50명이 대피했습니다. 3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청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송준영 소방사님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대구광역시 북구의 한 주유소 건물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당 세대 안방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불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20분이 채 안 돼 모두 꺼졌지만 이 불로 직원 1명이 초기 진화를 시도하던 중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19 출동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경기도 동두천시 소유산 상대군대 인근인데요. 등산객이 바위 인근 경사지에서 발을 헛디뎌 약 5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경북 구미시입니다. 승용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승합차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승합차 탑승자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전남 여수의 한 화학공장에서 이산화황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스 공정 작업 중 배관 내부가 막혀 가스가 역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정비업체가 도착해 안전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직원 2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지만 인근 업체 직원 7명이 구토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안전 안내 문자 보시겠습니다. 네, 여수시청에서 오전 7시 13분에 송출한 문자입니다. 여수산단 화치동 CMNS에서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자제를 바란다는 문자가 발송이 됐는데요. 5시간 정도 뒤 다시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12시 1분에 발송된 문자이고요. 여수산단 화치동 1368번지에서 발생한 이산화황 가스 누출 대응 조치가 완료됐다는 소식입니다. 확산 위험이 없다는 소식이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문자 보시겠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오늘 오전 9시 59분에 발송한 문자입니다. 부천시 주민인 이현신 씨, 여성이고 66살입니다. 이현신 씨가 실종됐다는 문자인데요. 160cm에 46kg, 남색 바람막이 점퍼를 입었고 검정색 긴 바지와 회색 운동화를 착용했습니다. 이 분을 보신 분은 국번 없이 182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음주운전 자체가 위험한데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 뺑소니를 친다면 더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또 요즘은 CCTV와 GPS 등으로 뺑소니 차량이 숨을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힌 음주운전자의 결말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보십시오.
여성 긴급전화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성폭력 피해자를 긴급하게 구조해야 할 때, 또 몰카 피해를 당했을 때, 보호나 상담을 받아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번호가 있습니다. 바로 1366번입니다. 여성 긴급전화를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기획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 인재개발원 서민수 경감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일단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여성 긴급전화 1366을 꼭 기억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1366 여성 긴급전화는 성폭력 피해자를 긴급하게 구조하고 보호하면서 말하기 힘든 고민을 아주 편안하게 상담해 줄 수 있어요. 365일 1년 내내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동네에는 가까운 곳에 해바라기 센터라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종합지원센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혹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그런 피해자가 있다면 솔직히 경찰에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게 법률적으로 법이 문제가 되는 건지, 또 내가 다친 경우 또는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마음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힘든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실은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단 한 번에 도와줄 수 있는 곳을 찾게 되거든요. 가까운 해바라기 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상담을 받거나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통해 연계가 가능합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카메라, 촬영 장비 같은 디지털 기기를 악용한 범죄 피해자들이 늘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피해를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365일 24시간 피해자 보호, 지원, 상담이 가능하고 인터넷 같은 온라인상에서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과 유포 현황 모니터링, 피해자 지원 기관을 연계해서 수사, 법률, 의료 등의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는 곳입니다. 이런 정보는 친구들끼리 공유하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용 방법은 상담 전화나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고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통해서 연계도 가능합니다. 힘들겠지만 용기를 꼭 내어주세요. 그 용기가 여러분들을 지켜드릴 겁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번호 1366을 꼭 기억하세요.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업인력공단의 이우영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11월 취임을 하셨죠. 이제 이번 달이 7개월 되신 거죠? 취임하신 지? 네, 12일이 되면 7개월 네. 됩니다. 네. 당시 취임사에 이렇게 밝히셨어요. 마정, 방종. 이 어려운 사자성어인데 정수리에서 발바닥이 닳도록 네. 이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네. 그동안 마정, 방종의 삶 어떻게 실천을 하셨습니까? 네. 우리 인력공단이 하는 일을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대국민 그 민생 현장에서 일자리와 특히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도 다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많고 또 우리 직원분들하고 또 열심히 뛰어야 될 하나하나 세세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마정방종 취임사에 겁 없이 그때는 썼거든요. 네, 이제 지금은 어떠십니까? 공고를 쇄신한다. 네. 근데 지금 거의 힘듭니다. 열심히 뛰다 보니까 밤에 집에 가면 그냥 네, 오늘 아직 다 했다. 많이 남으셨기 때문에 네, 체력 안배가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산업인력공단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격 시험을 떠올릴 네, 거예요. 네. 이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업들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네네.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982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자격 시험을 주관한다, 집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 이름이 있는 것처럼 영어로 말하면 이제 HRD 코리아죠. 휴먼 리소스 데벨롭먼트 약자인데요. 예, 인적 자원 개발의 역량을 더 높인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온 국민이 이제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직업 능력 개발을 끊임없이 개발하게 도와줌으로써 지원해 줌으로써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여주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근로자 개개인 한 분 한 분의 역량을 높여줌으로써 전 국민의 역량의 총합을 고도화시켜서 끌어올려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역량의 총합은 증가시키겠다 하는 게 바로 평생 능력 개발 지원 네. 사업. 국가 자격 시험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1년에 우리 국민이 한 450만 명이 이제 시험을 보고 계세요. 그 국가 기술 자격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 종목이 총 얼마나 될까요? 534개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격 분야, 그러니까 기술 분야, 국가 기술 자격이라든지 기술 분야가 한 490여 종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 자격이라고 해서 잘 아시는 뭐 공인중개사, 네. 뭐 세무사 등등에 관련된 전문 자격이 30여 개? 37개 정도 네. 되고 해서 예, 굉장히 많은 450만 명이 1년에 시험을 보시고요. 굉장히 우리가 만드는 플랫폼 자격에 관련된 큐넷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예, 1년에 한 2,600만 명 이상이 접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근에 이제 아주 떠오르는 화두죠. 외국인 고용 지원 사업, EPS라고 해서 Employment Permit System. 지금 우리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16개 국가의 근로자분께서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의 빈 일자리를 채워주는 이제 그런 외국인들 도입해서 우리 일자리를 채워주는 사업, 외국인 고용 지원 사업인데요. 작년에 10만 명 좀 넘었죠. 올해는 이제 쿼터를 늘려서 한 16만 5천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 우리 경제 여건과 맞춰서 그건 탄력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잘 아시는 숙련기술 장려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네. 그게 뭐냐면 그 국제 기능 올림픽이라고 아마 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예.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1등을 이제까지 종합 우승을 19번 해왔는데 1967년에 처음으로 이제 국제 기능 올림픽에 이제 참가를 하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 잘 알아는 청소년들이 그 숙련 기술을 익혀 나감으로써 명장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명장이 한 900여 분 되거든요. 그래서 명장의 선정 또는 숙련 기술에 대한 지능, 숙련 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하는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고용 숙련 기술 장업 사업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도 우리 국민이 될 거니까 네. 점차적으로 외국인 분들도 이제 우리 숙련 기술 트랙에서 같이 3번, 4번이 3번, 합쳐지게 4번으로 이제 병합돼서 갈 거고 네. 또 요즘 외국인들도 국가 기술 자격 시험 응시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능력 개발 사업하고. 언어의 장벽은 없을까요? 외국인분들. 언어의 장벽 들어오실 때 한국어 기본 능력을 시험 보고 자격을 갖춘 분들만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여러 가지 직업훈련 서비스를 외국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어로 잘 소통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하시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숙련 기술로서 또 업그레이드 해나갈 수 있게 하고 또 그중에 일부는 자기 나라에 가서
잘 정착해서 잘 사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 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이제 글로벌하게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워낙에 이 분야에 전문 영역을 많이 쌓으셨기 때문에 올해 경영 키워드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공단과 20이라는 숫자. 네.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의미인가요? 20, 예, 어떻게 20이라는 말을 벌써 들으셨군요. 예, 올해가 그 20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밀접한 날이 저기 해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외국인 고용 허가제 사업이 시작된 지가 20주년이 되는.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킨텍스하고 또 서울의 잠실 롯데호텔에서 이틀간에 걸쳐서 외국의 그 뭐 대사님들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 EPS에 관련된 뭐 분들 다 모셔서 20주년 큰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20은 아까 말씀드린 국제기능올림픽이 올해 프랑스 리옹에서 이제 열리거든요. 네. 57회인가 그런데요. 19번 종합 우승을 했으니 이번이 20번째가 되겠군요. 네. 소망입니다. 소망인데 네. 최근에 3개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놓쳤기 때문에 네. 한번 도전해 보자 하는 의미로 20승 목표에서 20을 제가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국가 자격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이 좀 느는 추세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얼마나 늘고 있는지 네. 또 현장에서 느끼시는 국가 자격을 응시하는 분들의 어떤 최근 트렌드, 변화 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률이 최근 한 3개년 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양극단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제 우리 청년층, 34세 미만의 청년층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국가 기사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하고 보는 시험인데요. 또는 기능사 시험은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보는 시험들인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 국가기술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올해부터 국가가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향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학력이라 뭐 이런 거에서 기업에서 채용할 때 자격을 중시하는 패턴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격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자격증을 취득하는 응시하는 비율이 청년층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 늘어난 것 같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이제 중장년층이 이제 100세 시대니까 오랫동안 일해야 되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재취업을 하든가 취창업을 위해서 미리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제 그런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격증을 이제 새롭게 해마다 계속 개편해 나가고 있거든요. 개편해 나가고 있으면서 어떤 자격증은 통합하고 어떤 자격증은 산업 수요에 맞게 새로 개설해주고 신설해주고, 또 현재 산업에 맞지 않는 자격 분야는 또 이제 폐지하고 뭐 이런 그 선순환 구조로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네. 이사장님 지금 네. 지난해보다 22만 명 정도가 늘으면 상당히 많이 늘은 수치인데요. 네. 제가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네. 자,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요즘 최근에 응시 증가율이 높은 자격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청년층이요. 네. 청년층은 아무래도 저 IT 분야, 뭐 데이터에 관련된 거, 정보통신 기술 분야, 뭐 이런 쪽이 많이 좀 지원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첨단 분야죠, 일종의. 뭐 그쪽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련돼서 정부에서 K 디지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직업훈련 플랫폼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K 디지털에 관련된 또는 바이오에 관련된 첨단 분야에 대한 수요가 산업에서 결국 노동시장 수요에 따라 자격증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네. 거니까 그쪽으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이제 응시하고 있다, 유입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훈련 공급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해드리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도표에서 보는 것 같이 이제 이건 연령에 관계 없는 건데요. 연령에 네. 관계 없는데 이제 기사하고 산업기사하고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네. 기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 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건축 설비라든가 설비 보존 또는 요즘 이제 많이 관심이 있는 안전에 관련된 산업 위생 관리라든가 네. 산업 안전 분야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증가율이 뭐 보통 30%에서 50%까지 이제 뛰어 올라오고 많이 늘고 있네요. 예, 많이 네. 올라가. 이게 노동시장에서 그만큼 요구한다는 거죠. 네. 산업 기사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농도 공조 냉동이라든가 산업 안전 뭐 이런 부분들 또는 건설에 관련된 안전
뭐 또 위험물 이런 부분에 관련된 이제 취급하는 왜냐하면 기업 내에서 의무 교육이 이러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법에 관련 법에 그렇죠. 의해서. 산업재해도 많이 늘어나고 네,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인력난이 구인난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많이 있으니까 이제 아무 취득률이 높고 또 취직해도 또 그만큼 보수라든가 뭐 또 대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죠. 그러니까 자격증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해 이제 네, 하는 그렇군요. 거죠. 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은퇴 연령으로 접어드는 50대 전후 네. 이분들이 선호하는 국가 자격증도 어떻게 지금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네, 국가기술 자격증 중에서 아까 양극단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이제 저도 포함되지만 베이비 부모 세대가 굉장히 많죠. 한 830만 명 정도 되니까요. 근데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죠. 근데 50대가 그 중에서 이제 미리미리 미래를 준비해서 자격증을 많이 이제 따고 있습니다. 이제 건축 설비사하고 그다음에 공정냉동 산업기사 뭐 이런 부분들은 노동시장에서 나이가 들어도 육체적으로 건강하는 이제 그 조건 하에서는 이런 가스 기능사든가 이런 그 종목들은 산업에서 여전히 은퇴 후에도 많이 이제 활용될 수 있는 분야고 개인이 또 자영업으로 또 할 수 있는 분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건축 설비 뭐 이런 기사들은 뭐 2019년에 1,400명 정도였는데 뭐 최근에 작년이죠. 6,500명까지 늘어났고요. 50대에서 특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50대에서 1순위가 어디였냐면은 지게차 운전기능사가 1순위였어요. 아, 그렇군요. 예, 지게차 제 주변에도 많이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게차 운전기능사는 사실은 우리가 자격시험을 볼 때 그 자격 응시시험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게차 운전기능사는 학력 뭐 이런 거 뭐 과거의 경력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응시할 수 있죠.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뭐 많이 노동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1순위가 작년도 보니까 지게차 운전기능사가 1순위였고요. 2등은 이제 재미있는 게 이제 한식조리기능사죠. 예. 아마 창업을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고. 전기기능사는 산업 분야에서 뭐 건축하고 뭐 다 안 쓰는 데가 없으니까 아주 스페셜한 분야고 전기기능사가 또 있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이제 굴착기, 굴착기 이제 운전기능사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노동 수요가 이제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은 그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해도 노임 단가가 센 직종이에요. 물론 일은 고대죠. 일은 고대지만 노임 단가가 세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관리직을 했던 아니면 기술직에 있었던 은퇴했을 때 누구나 다 도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미리 많이 또 따놓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설문응답을 이제 주기적으로 해요. 인력공단에서 하는데 가장 왜 50대에 이러한 자격증을 많이 땁니까? 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가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노후 준비 목적의 취창업이 첫 번째 목표. 제일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자기 개발이라든가 업무 수행, 현재 일할 때 현직에서의 업무 수행 능력 향상 뭐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무적인 것은 50대 이후에도 자격증 취득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고무적인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청년층 응시료 수수료 감면을 50%를 청년층만 해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 민생에 밀접한데 민생 효과가 참 많이 나타나는 걸 느끼고 있어서 그럼 노년층으로도 확대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좀 정부에 좀 건의를 좀 제가 할 생각인데요. 50대 이후 노후 준비를 위한 자격증도 좀 정부가 응시수수료 지원 좀 해주면 가장 민생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쭙는데 이사장님 자격증 보유하고 계시나요? 네, 저 2개 갖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대학 졸업하면서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땄는데 되게 따기 어려운 건데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땄어요. 기계기사 1급.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산업안전기사를 땄어요. 2개를. 그거는 최근 트렌드와 딱 맞는 자격증이시네요. 트렌드에 맞죠. 저도 뭐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임기 마치면 혹시 압니까? 또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가지고 어디서 계속 한 70세까지 일하게 될지 75세까지 일할지도 모르죠. 그럼 이사장님 저희처럼 미디어 언론 환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격증에 도전해야 될까요? 갑자기 돌발 질문이신데 컨설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미디어 그 이쪽 분야에 계셨던 분들은 지금
그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뭐라고 할까요? 저기 컨설팅 중에서 교육, 훈련, 이미지 메이킹 하는 그 지금 그러니까 교육 사업들, 교육 비즈니스 분야가 굉장히 빨리 커지고 있어요. 선진국으로 고도화되어 갈수록 인적 자원 개발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투자라든가 비즈니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나운서님 같이 이렇게 말씀을 참 조리 있게 잘하시고 콘텐츠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분야의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지라든가 대화 말하는 방법 뭐 이런 표현하는 방법 콘텐츠의 가공 능력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훈련된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충분히 많은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도움이 되는 정보 감사합니다. 네. 필요하시면 우리 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정부 자금으로 이렇게 무료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전액 정부 지원으로 또 제공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네. 하는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당분간은 일 열심히 하고 또 네, 나중에 아직 또 기회가 젊으시니까 되면 열심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재난안전 정보 안내 방송이기 때문에 네. 안전에 관련한 네.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용접이나 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시험을 보던 중 네. 안전사고가 발생할 그런 가능성도 높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그 용접 같은 경우 보셨죠? 네, 많이 네, 봤습니다. 용접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괜히 불꽃이 튀고 고열이죠. 때로는 압력이 높고 하니까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고 작업복 자체도 굉장히 무겁게 하고 프로텍트하는 고글도 쓰고 뭐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한순간의 실수로 화상을 입거나 또는 뭐 이렇게 몸에 이제 불꽃이 튀어가지고요. 또 눈에 튄다거나 되게 어려운 일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잠수도 마찬가지죠. 잠수도 칩에 들어갔다가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벌써 인력분야 자격 시험을 볼 때 옛날부터 시험을 보기 전에 안전 수칙에 관련된 이제 9가지 종목을 일단 이렇게 이제 했었다가 최근에는 작년에는 아마 13개 종목으로 늘어난 걸로 제가 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뭐 굴착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시험을 응시하기 전에 이미 저희들이 이제 플랫폼 사이트에 큐넷이라든가 이런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요. 안전 수칙 같은 네, 안내를 안전 해야 수칙 되는 거고요. 안내를 충분히 합니다. 시설 목록. 그다음에 시험 보는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시험을 관리하고 시험을 시행하는 우리 요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부터 먼저 숙지를 하게 하시고 안내를 가이드할 수 있게 충분히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제 분류를 등급했어요. 국가기술 자격 안전등급 체계라고 그래가지고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예컨대 그 수준을 이제 나눈 기준은 뭐냐면 관심이냐, 주의냐, 경고냐, 위험이냐 이런 그런 위험성 평가를 통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국가기술 자격 종목이 여러 가지가 또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게 1등급이냐, 4등급이냐를 판단을 해서 해마다 바꿔나가면서 위험도를 평가해서 해당 작업을 위한 필수 보호구를 지급한다든지 시험장 안전관리를 조금 더 체크하고 세심하게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든지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이제 그 안전 포스터를 또 제작을 합니다. 네. 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 어떤 시험장이라든가 또는 중소기업 또는 능력 개발을 하는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에 대해 이제 이런 기관에 안전 포스터를 또 공유하고 해서 안전 문화 확산에 최우선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국가 자격증을 땄을 때 앞으로는 이제 종이가 아니라 디지털 배지라는 것을 네. 발급한다고 했거든요. 네. 이렇게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 이제 리스크 이제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어떤 말씀을 했냐면 어떤 조직이나 사람이나 누군가가 평판도를 넘는 데까지는 20년이 걸리지만 그 평판도를 잃어버리는 데는 5분이면 족하다. 어느 하나의 리스크를 만났을 때, 위험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바로 이제 평판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그 디지털 배지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자격증이 위 변조가 안 되게끔 하겠다는데 첫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네. 자격증 홍수시대고 자격증이 많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유통되는데
사실 위변조된 것도 꽤 많습니다. 근데 지금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 같이 페이퍼로 된 국가기술 자격증 지금 물론 그것도 같이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네. 누구나 다 간편하게 모바일 디바이스 안에서 배지 형태로 하나의 자격증을 따면 그 자격증 하나가 배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저기 어느 대학교 졸업장이다. 그러면 그 졸업장도 배지 형태로 하나로 학력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럼 디지털 배지는 위변조 가능성이 위변조가 안 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기술을 얘기 들어보실지 네네. 모르겠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신원의 증명을 중앙에서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해킹이 들어오지 못하죠. 분산해서 처리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DID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DID 기술을 적용해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이 데이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디지털 배지, 학력, 자격, 뭐 학습 이력 다 모든 것이 다 개인의 그 데이터죠, 그죠? 그 데이터를 본인이 관리도 하고 필요할 때 그 데이터를 원하는 기간에 즉시 온라인으로 송부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걸 디지털화했다. 다만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전송하지 않습니까? 네. 전송하는 과정에서 위변조, 불법, 해킹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블록체인 기반이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올해 이제 4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디지털 배지를 런칭을 했죠. 모바일에다가 네.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더욱더 국민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 인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격에 대한 그런 그 증명 말고도요. 행정안전부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이라고 곧 나옵니다. 그것도.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하고 얼마 전에 스마트 학생증, 우리 학생들 스마트 학생증 안에도 자격증을 따면 담아갈 수 있게 한다든지 또 고용정보원에서 구직정보, 부인정보, 그 정보 안에도 이러한 것들 정보를 담아가게 하고 교육부에서 하는 교육학술정보, 나이스라든가 뭐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교육이수정보. 거기서 협업을 해서 이제 다 담아서 국가가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도 바로 디지털 배지다. 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페이퍼 없이 국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온라인상에서 안전하게 네. 다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예, 더욱더 이제 활성화가 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디지털 배지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 인력공단이 OECD에서 하는 그 공공 분야 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아이고, 디지털 배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주요 사업 4가지 중에 하나가 외국인 고용 지원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외국 인력의 도입이 지금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고용 지원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년이 됐습니다. EPS 외국인 고용 지원 사업 2004년에 도입을 했죠. 예, 2004년. 현재까지 한 100만여 명,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96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E9 비자로. 올해 상반기에 아마도 100만 번째 외국인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실 거예요. 네. 언제일지 모르겠는데 곧일 겁니다, 아마. 네. 100만 명. 아주 의미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를 네. 기해서 어떤 행사 같은 걸 준비하고 계시나요? 글쎄요,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국민의 관심을 드릴까는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인력공단이 바로 이제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전담하는 기관이죠. 법무부와 협업을 해서 비자 발급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협업을 한다든지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비자 발급을 해서 들어오려고 그러면 여러 단계 시험을 거칩니다. 한국어 시험, EPS 토픽이라고 해서 한국어 능력 시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 시험, 그다음에 건강 검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고 고용주가 선택을 하면 이제 선발이 돼 갖고 들어올 때까지 비자 발급까지 또 기다리는 직원도 있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대기 시간을 과거에 4개월이었다 그러면 비자 발급까지 선발돼서 비자 발급까지 4개월이었다 그러면 최근에 저희들이 1.5개월까지 줄여나갔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2.5개월로 줄인 거죠. 단계별로. 네. 규제를 많이 없앴다고 이제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시험을 볼 때 외국인 현지에서 시험을 볼 때 페이퍼를 보지 않고 UBT라고 해서 Ubiquitous Based Test. 그러니까 그 모바일이라든가 또는 태블릿 가지고 시험을 볼 때
인터넷 환경이 이제 안 돼 있어도 예컨대 뭐라 그러죠? 그 니어필드 그 이제 신호 전달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UBT를 통해서 디지털로 평가 시험을 치르게 태블릿 PC로 하게 한다든지 네. 또는 법무부랑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출입국 시스템을 스마트하게 법무부랑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그 도입하는 법 비자 발급 프로세스를 가능한 한 빨리 당길 수 있는 구직자 명부 확보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구직자 명부에 대한 데이터죠. 네. 그래서 업종별로 국가별로 실시간으로 어떻게 접수를 해서 단계를 줄여줄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법무부 또 EPS 현지 센터 그다음 우리 공단 본부 외국인력부하고 계속 화상 컨퍼런스 미팅을 해 나가면서 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의 간소화. 네, 맞습니다. 그걸 도입하는 절차 간소화시켜서 빨리 들어올 수 있게 16만 5천 명 들어올 때는요. 이제 작년에도 그랬지만 전세기를 띄우거든요. 한꺼번에 네. 뭐 몇백 명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세기 띄우는 협의 문제랄지 뭐 상당히 이제 많은 그런 노력들이 많이 좀 투입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외국인들에 대한 안전 문제, 그러니까 안전 관련 이슈가 많은데요. 네. 이런 부분은 공단에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안전에 대한 종류가 굉장히 많는데 이제 산업 현장에서 제조업에서 일어나는 안전도 있지만 이제 외국인분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안전한 입국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국 단계에서 공항에 들어오시면 그 농림축산건역본부 어떤 대한결핵협회 등과 협조해서 그 여러 가지 검사도 진행하면서 재난 전염병 예방을 위한 해조체들을 저희들이 이제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들어오면 건강검진이 이제 했는데 그 나라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우리 인천공항에서 통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곧바로 송출국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들이 그동안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가 10만 명 넘게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인 게도 원천 봉사회가 돼가지고 국내 전염병 발생이 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인천공항에 8명의 우리 직원분이 상주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불철주야 이제 그런 부분 안전에 대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들어와서도 취업 교육을 할 때 뭐 안전보건공단이랄지 또는 소방서 등과 협업을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긴밀하게 해서 계속 들어와서 일하실 때도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을 위한 뭐 동영상 매뉴얼 뭐 교육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나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인과 똑같이 네. 안전 수준을 같은 수준으로 네. 홍보하고 안내하고 교육해 나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짧게 네. 질문 하나 드린다면 네. 찾아가는 능력개발 전담 주치 이게 네.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주치의라면 닥터죠. 의사님이죠. 네, 맞습니다. 예, 의사님은 사람의 질병을 다루는 거고 우리 능력개발 전담 주치는 능력개발 중소기업체를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는 거죠. 과거에는 중소기업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체는 HR, 그러니까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 인적자원 개발이죠. 또 인사관리 이런 쪽에 관련되는 전문 조직이 없거나 전문 담당자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은 저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능력개발 전담 주치의가 전국 산업인력공단 32개의 지사가 있거든요. 지사에 현재 235명의 우리 경험이 풍부한 우리 그 직원분들이 능력개발 전담 주치의로 임명이 되셔가지고 지금 이 시간도 기업체에 태블릿 PC에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기업체에 방문해서 기업체가 현재 하고 있는 업종, 그다음 기업체의 근로자들이 현재 어떠한 수준의 그 직업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다음 단계에 이 기업이 좀 더 역량을 높이고 또 개인한테는 또 자기의 역량을 업그레이드 해나갈 수 있게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외부 전문가들과 협진을 통해 가지고 소개를 해서 더 좋은 스스로 직업 훈련을 찾아서 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우리가 도와주거나 또는 외부에 있는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서 지도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사전, 사중, 사후 관계까지 쭉 관리해 주면서 결국은 기업을 더 외국 선진국 중소기업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 하는 게 바로 이제 컨설팅 진단 이런 걸 통해서 능력개발 전담 주치의가 과거에는 그 기업체에서 하는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개별 하나하나의 단위를 해왔다 그러면 지금은 그게 아니고 한 기업을 통으로 맡아서 그 기업의 역량을 어떻게 올려줄 건가 하는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가정주치
예, 의사로 말하면 네. 예, 그런 겁니다. 네, 고민이 네. 많으시겠습니다. 아유, 오늘 네. 이사장님 말씀에 심취해서 듣다 보니까 준비한 질문의 3분의 2밖에 못했어요. 아, 네. 다음번에 다시 한번 모셔서 2부 네.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다시 알아봅니다. 전해주실까요? 네, 그래도 약 1시간 전보다는 나들이 정체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다만 곳곳으로 사고로 인해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다행히 처리에 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오늘 사고가 꾸준한 편이라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나들이 오가신다면 전방 주시 철저히 하면서 안전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대 급증했던 충청권의 정체는 많이 나아졌고요. 아직 경기 근교를 중심으로 한 정체는 부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고가 있었다 보니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아직 경계권에서는 속도 내기가 힘겹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현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반월터널 내부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간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현재 처리는 마무리가 되면서 전차로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미 뒤쪽으로 7km 구간은 속도 내기 많이 힘겨운 상황이라 계속해서 시간 여유 두고 이동하셔야겠고요. 반대 강릉 쪽으로는 용인 휴게소 부근부터 양재터널까지 정체 길이가 3km대로 훅 줄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0번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도 남양주요금소 부근 지나기 이제는 괜찮아 보이고요. 52번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 초월 구간의 정체도 이제는 소통이 괜찮아졌는데요. 1번 경부고속도로는 현재 부산 방향으로 남사 부근에서 짧게만 사고 여파봤는데 무엇보다 달라진 평일 버스 전용 차로 구간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안성 나들목 부근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잘 준수해 주시고요. 부산 쪽으로 이어지는 천안 부근의 나들이 정체는 아직까지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향하신다면 경기권의 정체가 조금씩은 흐름을 되찾고 있습니다. 현재 비봉에서 용담터널까지 서울 쪽으로는 막히는데 목포 쪽으로는 보시는 화성 휴게소 부근에서 주춤하고요. 목포 쪽으로 더 가신다면 충청권 진입을 앞두고 서해대교 부근에서 속도 내기가 힘겹습니다. 어제 경인선 부평나들목 인천 방향 진출로에서는 주시 태만으로 인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용차 5대와 화물차 2대, 총 7대의 차량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운전자의 기본 의무는 전방 주시니까요. 항상 전방 상황에 집중하면서 더불어 진출입로 감소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작업 구간 지나실 때도 속도 줄여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여름의 초입부터 더위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는 서울의 낮 기온이 31.4도까지 올라서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가까이 올라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낮 기온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예상 강수 시기를 살펴보면 오늘 늦은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서해안과 호남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비는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일부 남해안 지역은 일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8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오늘 전국의 구름 많다가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오후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일부 내륙 지역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 살펴보면 대전이 29도, 광주 28도, 대구 29도, 부산 26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 안팎으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서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도 다시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재난안전 119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